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21일 오늘의 출연자 미리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최강병희 코너에서는 백상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해 입장 들어보고요. 4부 지선아 사랑의 코너에서는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과 함께 6.13 지방선거 민심을 분석해보겠습니다. 5월 21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짧게 얘기해서 그냥 드루킹 특검이라고 하죠.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인데 이제 관심은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후보군 선정 작업을 대한변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한변협 김현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권을 부여받은 게 2007년 삼성 특검 이후 11년 만입니다. 네. 일단 시작이 추천이라고 봤을 때는 드루킹 특검의 성패, 변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부담도 되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그동안 조폐공사, 옷도비 의혹,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삼성 특검 6번이나 저희 변협이 추천을 했고요. 네. 이번이 7번째 추천입니다. 네. 예, 그만큼 국민과 국회가 우리 대한변협이 그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신뢰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 또한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신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좀 아쉽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그 2007년 조준웅 특검은 실패한 특검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네. 삼성의 불법 상속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런 비판도 있고, 특검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나중에 삼성전자에 취업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준웅 특검을 추천한 대한변협에서 약간의 책임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반된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하여간 좋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대한변협의 책임이니까 예. 이번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분들을 추천하겠습니다. 그 살펴보는 작업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저희는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동안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오늘 오후 6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이미 상당히 많은 좋은 후보들이 추천돼 왔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뭐 있습니까? 네. 첫째, 수사 경험과 수사력이 중요하고요. 조직 통솔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직해서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세 번째,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성, 중립성이 있는 인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도 아는 IT의 밝은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MB 정권 때 특검도 봤습니다만 이게 정권 초기의 특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회장님이 외압 이야기도 했을 것 같고요. 네, 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는 성격이 있어서 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의욕적으로 수사해보겠다. 이렇게 또 의지를 보이는 후보들도 적지 않습니다. 후보들 벌써 만나보셨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예. 추천한, 저희 회원들이 추천을 했는데요. 예. 그 회원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추천한 사람은 굉장히 의욕적인 사람이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예, 그럼 지금은 추천은 마감됐고, 추천된 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까? 예, 시간이 좀 있어서, 예. 수요일부터 예. 저희가 심사 작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 일부 보도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느 정도 예. 추천을 지금 받으신 겁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많은 후보자가 추천돼서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인적 자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뭐 어떻게 두 자릿수는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살펴보는 과정은 며칠 정도 필요할까요? 네. 근데 특검법이 시행되려면 공포가 돼야 되는데요. 예. 이게 국무회에서 의결해야 돼서 의외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성 특검 같은 경우는 공포하는데 무려 17일이 걸렸고요. 지난번에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도 아마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빨라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공포가 되고 또 국회의장이 요청하고 대통령이 추천 의뢰하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면 다음 주에 5월 28일부터 6월 1일주에 저희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 다음 주인 한 6월 4일부터 6월 8일 정도에 대통령이 후보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면 그때부터 아마 20일 준비 기간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시간성으로는 지방선거가 끝나야 수사에 돌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 주고 예. 그리고 공포를 빨리 한다면 그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추천이 일단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예. 추천되면은 어떤 사람, 변협의 어떤 분들이 이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따로 위원회를 꾸립니까? 네. 저희가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예. 저희 대한변의 임원 몇 분, 그리고 지방회장 몇 분, 그리고 검찰 출신 변호사 몇 분, 또 여성 대표 변호사, 그 다음 청년 변호사, 그리고 저희 위원장, 이렇게 다양한 11분이 지혜를 모아서 추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야 3당의 합의를 통해서 2명. 그렇습니다. 그 2명을 청와대에 올리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추천해서 최종 결정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4명을, 훌륭한 어떤 4명을 추천하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이게. 네. 굉장히 변협이 책임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있을 특검 말고. 네. 지난번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규모나 어떤 기간이나 역대급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차례 특검, 9차례쯤, 8, 9차례 있는 것 중에 박용수 특검만 성공했다 이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특검이 많았다. 그래서 특검 무용론도 나왔었는데 그 박용수 특검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출범한 특검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규모도 사실 그거보다 크게 못하지 않고요. 기간도 90일이니까 그것도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규모는 괜찮다. 결국은 누가 특검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새로운 팩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특검을 보면 경찰이나 검찰 기존에 수사했던 것 이외에 새롭게 나왔던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용두사미로 끝이 나고 정쟁으로 활용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근데 글쎄 이번 사건은 검찰 경찰에서 조금 수사가 좀 미진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오히려 특검이 좀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 이름에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만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지금은 영부인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회가 합의한 수사 대상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두 번째는 첫 번째 걸 조사하면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 세 번째는 드루킹의 불법 자금. 네 번째는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상당히 광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대상으로 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수사 대상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법 2조를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그 추천을 받을 때 말이죠. 그 추천을 하는 사람은 동료 변호사일 테고.
추천받는 본인에게 추천이 되었다. 괜찮느냐 추천받아도 이렇게 혹시 물어봅니까? 아니면 일단 추천을 받는 겁니까? 일단 추천을 받고요. 예. 그리고 내일부터 그것을 수락하느냐. 예,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수락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일일이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추천을 받고 네. 본인이 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추천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 추천위원회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본인이 고사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추천위원회 재량으로 그분한테 이거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니까 좀 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설득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 본인이 안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요. 제가 어제 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특검 얘기가 상시 특검도 나오고 지금처럼 네. 이렇게 부정기적인 특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특검이 계속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특검을 계속 어떻게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경찰과 검찰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을 때 그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도 효율적으로 보면 일일이 또 13번이나 하느라고 또 사실 인력과 금전이 많이 낭비되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상시 특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좀 소명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시 특검도 괜찮은 방안 중에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는 저희 대한변협 회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무려 한 85%가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예, 검찰을 견제하자는 취지죠. 예. 그래서 저희 대한변협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시 특검보다는 대한변협에서는 공수처가 더 낫다 이렇게 본다고 봐도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깊은 생각 못 해봤는데요. 예. 예, 그건 좀 더 회원들하고 다시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회원들의 의견 말고 그러면 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시 특검 저는 두 제도 다 장단점이 있어서 예. 어느 쪽이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요. 예. 수요일부터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요일부터 동의도 물어보고 네. 그리고 압축하는 작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동의 물어보고 나서 이 후보군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나오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다 동의 묻고 나서 이 위원회에 올라가서 추천위원회들이 살펴보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이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해서 예. 정치권에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 즉시 저희 후보들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기밀 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선택되느냐? 네네. 각별히 기밀 유지에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근데 이 특별 지금 위원회가 특검 추천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밀 유지가 이렇게 11명이나 되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걸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이었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최강병이 코너 시작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최고의 기자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쏘오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김현 대한변협 회장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특검에 대해서 네. 백성문 변호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김현 회장은 기간이나 규모나 박영수 특검과 비교해도 괜찮다. 수사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사 기간보다 그동안에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해서 뭔가 대단한 수사 결과를 냈던 건 박영수 특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간과 문제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이게 이제 정권 초기니까 그 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좀 살아있을 때 네. 특검에서 뭔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 앙드레긴 본명만 좀 저희가 확인한 게 다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정권의 차원에서 무슨 뭐 압력을 행사하거나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 셀프 눈치 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뭐 정권의 눈치나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을 강직한 분이 임명이 된다면 뭐 그렇다면은 뭐 일정 부분 수사의 성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어떤 그 지금 변호사를 이제 특검 후보로 추천을 할지. 이렇게 4명 추천하면 그 4명 중에 야당이 2명을 골라서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어느 정도 이게 물론 저 아까 김현 그 변협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솔도 잘해야 되고 수사력도 엄청나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장 기자님, 이번 특검도 만약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 특검 무용론이 또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년이 됐는데 특검 요구한 게 한 7, 8개 됩니다. 그렇죠. 특검하자고. 네. 이거 그러면은 이게 특검이 과연 진실을 밝히는 특검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 공세로 하는 특검인지 이렇게 또 변질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또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특검이라는 게 참 사실 법조계 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검에 도장 받으러 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이렇게 수사를 한 결과가 사실 그 이상으로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박영수 특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영수 특검이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 사실 그만큼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수사 단서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수월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장기간 큰 경찰이나 검찰처럼 엄청난 그런 조직체를 갖고도 이뤄내지 못하는 수사 성과를 어떻게 한 3, 40년 가지고 성과를 내겠습니까?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까지 기존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도장 받으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도장을 받으러 간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좀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딘가 한 군데에서 검증을 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증받는다는 의미에서 존재 가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검을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뭔가 새로운 성과를 내서 특검을 한다기보다 이제 여야가 계속 싸우는데 어떻게든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출구 전략으로 특검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특검 모형론이 나왔던 건데 사실 저도 이제 걱정되는 건 이번에 뭐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고 또 뭐 야당이건 뭐 또 국민들 일부건 뭐 그 결과에 대해 승복을 못하는 경우가 또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특검까지 거치면 보통 야당이 결사적으로 매달려 있던 것들도 한 발짝 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정도는 특검이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내곡동 특검이 55일 했거든요. 네. 55일 했는데 지금 이 특검은 최소 60일 길면은 뭐 100일, 90일까지 가는데 이 정도 특검 기간이 긴 것도 사실 드물고요. 그리고 인력 역시도 사실 거의 박영수 특검에 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면 애매해요. 사실 뭐냐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은 더더구나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기껏해봤자 업무방해인데 업무방해죄 이렇게 많은 수사력이 투입돼야 되느냐 의심스럽죠. 자, 이 사건과 제일 비슷했던 게 이제 2012년대 시발단 이름 발음을 좀 조심해야 시발단, 십자군 알바단 뭐 여기가 제일 비슷한데 여기도 특검은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 규모나 기간을 길게 잡아준 거 역시도 그냥 이걸로 그냥 속풀이나 하세요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특검 결과는 지켜보면 다 자연히 알 수 있겠죠. 특검이 결국은 이제 드루킹 김모 씨와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 건데 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봅시다. 가기 전에 저희가 팟빵 앱과 YTN 예스 앱으로 실시간 댓글 가능한데요. 참여. 지대난민기구님께서 이참에 정치판에 기웃거리면서 장사하는 정치 브로커들 및 정치 브로커를 꿈꾸는 사람들 정리 좀 합시다. 드루킹 같은 부류가 한둘이겠는가. 네. 많이 활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지금도 아마 많을 겁니다. 실제로 뭐 친노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노무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이번에 좀 제대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예, 사실 저 역시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예. 알았어요. 자,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 송인배 비서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네. 예. 사실 이것도 오늘 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내용인데요.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이 네. 2016년 4월에 경남 양산에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어요. 예. 그 낙선을 하고 한 2달 후죠. 그러니까 2016년 6월에 그 당시에 이제 자원봉사자로 선거를 도왔던 한 부부가 이 드루킹과의 모임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부부가 김경수 의원도 오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모임을 가졌고 총선 직후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번 만났답니다. 많이 만났네요. 네, 4번 만났대요. 4번 만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당시에는 이제 후보죠. 대선 경선 후보 일정 총괄팀장을 맡으면서 그 뒤로는 이제 드루킹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2차례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사례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드루킹 이 경공모에서는 정치인을 부르면 이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게 이제 예. 좀 그 자기들의 관례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어쨌건 뭐 송인배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그 부속비서관 같은 경우는 양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또 김경수 의원하고 연결고리가 이 송인배 부속비서관이 됐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밝혔던 것처럼 저는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건 민정수석실에서는 조사 다 했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특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200만 원 상당의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저도 예전에 인터넷 방송 진행하면서 정치인들 오면 뭐 출연료식으로 이렇게 뭐 그런 걸 문제 삼긴 좀 못하다. 그렇죠. 다만 김경수 의원이나 송인배 보좌관이 문 대통령의 복심, 뭐 측근 그렇죠. 네.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왜 그럼 이런 사람들이 드루킹을 만났느냐 이런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그때는 공직자도 아니었고요. 뭐 정치인이라고 하라기 좀 곤란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 떨어져가지고 낭인인 상태인데 누가 오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몇 달 뒤에 어찌 될 거라는 거 알았으면 안 가겠죠. 근데 그 2016년 6월, 7월, 8월 그때만 해도 박근혜 정권이 건재하던 때입니다. 예. 10월 말에 갑자기 사고가 터져가지고 득불처럼 촛불이 일어났던 거였던 건데 그때 뭐 야인 더군다나 뭐 선거 떨어지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뭐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한번 뭐 우리 와서 모임에 한번 참가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사실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상하네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런 것까지 이상하다 그러면 더 이상할 거는 사실 뭐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근데요, 잠깐만요. 네. 바꿀 거 생각하면 드루킹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문제가 좀 많아. 글이 좀 허황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 걸리고 만났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장영진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게 뭐 문제될 건 없죠. 예. 사실 저는 이 200만 원 받은 것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경찰에서 드루킹을 조사하면서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건 올 초에 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정부 찬성하는 댓글에 좀 안 좋게 그 악성 그 매크로 작업을 활용해서 했던 것뿐만 아니라 대선 7개월 전이죠.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기사 9만 건의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매크로 구현하는 서버를 통해서 그때도 매크로를 돌리는 걸 알고 만났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때도 지금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게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 시기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일단은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런 거 전혀 몰랐고 이 200만 원 그 사례비 같은 경우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민정수석실에는 그 송행정관 이야기만 들은 거 아닙니까? 따로 그렇죠.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아니면 뭐하러 특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어쨌건 일정이 맞물리고 거기다가 또 드루킹에 지금 나오는 자필 진술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김경수 의원이 좀 연루된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송인배 비서관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게 사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인배 비서관은 결국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아무도 불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엔 드루킹도 말하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루킹이 볼 때는 송인배라는 사람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로 봤거나 아니면 다음번에 보험으로 쓰려고 한마디로 숨겨뒀거나 제가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편지에도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드루킹으로서는 적절한 시점에 송인배 비서관을 꺼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사실 이 얘기는 청와대에서 흘렸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청와대 쪽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드루킹이 뭔가를 또 꺼내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해 나가면서 드루킹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진술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공격을 하겠다. 좀 진술의 타당성이라든지 신빙성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나온들 얘기에서 송인배 비서관이 등장함으로써 그 드루킹 얘기가 좀 신빙성이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월 달에 만났는데 고개를 끄덕여 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갑자기 송인배 비서관이 등장하면서 그럼 송인배는 왜 얘기 안 했어? 라는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게 수사팀에서 일단 드루킹을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김경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만나느냐를 체크를 해요. 지금 드루킹은 어쨌건 꽤 수사에 협조적이죠. 요즘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만났는지는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게 보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보고를 받고 이게 혹시 또 알려지면 파장이 커질까 봐 묻은 건지. 그러니까 저는 수사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의 ABC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나머지만 조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 무언가 이게 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은 특검하자 그랬던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또 언론 보도 보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 이건 경공모 회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사실 확인은 안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시연 프로그램을 보고 박술천이 어쩌니 하면서 100만 원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경수 의원 쪽에서 드루킹 쪽으로 돈을 건넸다는 건 경찰 수사에 나온 적이 없고요. 근데 이 돈을 건넸다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좀 심각하게 보여지는데 일단 김경수 의원 측에는 사실 무근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줬다고 하는 사람이 언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건가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일단은 그 관련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김경수 의원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드루킹에게 줬고 드루킹이 돈을 확인하니까 100만 원이어서 드루킹 입장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피자나 먹읍시다. 그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본 사람이 엄청 많겠죠. 그럼 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미 경찰이 확보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한 명 이렇게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을 던지고 나머지들도 이 허위 사실에 맞다라고 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김경수 의원도 2016년 10월경에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했다는 사실 정도는 지금 시인하고 있잖아요. 회원들 7, 8명하고 인사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건 김경수 의원이 매크로 작업을 사전에 동의하고 그거에 대한 경력업조로 이걸 줬다면 그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커지는 건데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매크로 관련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고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자들 굉장히 여러 명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특검이 들어가면 밝혀질 얘기고요. 그 장 기자 말처럼 이게 송인배 장관 건은 청와대에서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송인배 이외에 또 다른 민주당 인사나 청와대 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이거는 이게 잘 확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드루킹 같은 사람은 여기저기 우리 보통 브로커니 뭐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만나고 다니죠.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경공모에 초청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 누가 또 중간에 어떻게 튀어나올지 또 의외의 인물이 나올지 또 지금 드루킹 얘기로 들어보자면 최초의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게 된 이유는 한나라당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니까 또 거기서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근데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드루킹의 진술이 지금까지 조금씩 변경되면서 조금씩 정교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진술하게 되면요. 신빙성이 없는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드루킹 여기까지 하고 딴 얘기 해봅시다. 체포동의안 부결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팟빵 앱으로 문짱 엄지청님께서 민간인 범죄에 특검까지 꾸리면서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 체포영장이 나와도 부결한다니 국회의원은 국민들 돈 쓰는 철밥통이네요. 마포구 마포대로님께서도 부결시킨 국회의원들 신상 오픈해야 된다. 월급도 아까운 사람들이자 이렇게 지금 뭐 꼭 이게 우리 앱 의견뿐만 아니고 뭐 포털 댓글 법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아니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여당 의원들도 그 추경하고 이런 거 받느라고 그냥 해줬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게 무기명이니까. 그렇죠. 사실 여당 의원들이 가서 저기 체포동의안 찬성하면 되는데 안 했던 거잖아요.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동지애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민주당도 사실 자유롭게 힘든 부분인 그렇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게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3년 전에 이거 무기념에서 기명으로 바꾸자 얘기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불체포 특권 같은 거에서 선진국들을 좀 보면요. 영국은 없고 불체포 특권 같은 거 자체가 없고 미국하고 독일은 기명입니다. 기명만 됐어도 결과가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기명이면 이거 눈치 때문에 제가 보기 거의 전원일치로 넣었을 거예요. 전원일치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인사에 관한 사안을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너무 소신 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실 국회의원들 방탄국회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전에 기명으로 바꾼다고 분명 했어요, 약속을. 뭐 특권 내려놓기. 그 특권 내려놓기 하고 그때 확 시끄러웠다가 조금 조용해지면 안 하는 참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판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약간 동지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동열 의원이 막 한 명 악수하면서 뭐 호소하던데. 그러니까 뭐냐면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사학 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당 의원들 중에도 사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채용 비리잖아요. 강원랜드. 누구 말로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염동열 의원이 다른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의 좀 채용 비리를 봐준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민원을 좀 들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또는 뭐 내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을 때 서로 뭐 지금 뭐 보험 차원에서 서로 돕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사실 그런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때만 되면 이제 특권을 포기하겠다. 네. 말해놓고 실천 안 하고 또 국민들도 이 관심 가지다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이런 게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3년 전에 이미 우리 특권 내려놓기로 이제 그리고 이 표결 방식도 기명으로 다 바꾸겠다고 했고 불체포 특권 폐지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쉽게 말해서 죄를 졌으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혹여라도 죄가 중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구속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누려야 되는지조차 이해가 안 간다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취지는 좋아요. 무기명으로 하는 거. 인사에 관련해서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명으로 하면 지도부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신 있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기명이어서 당론도 다 어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매번 보면은 이 뭐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임기 말에 상정이 돼요. 임기 끝날 때쯤, 임기 한 1년쯤 남았을 때 상정이 돼가지고, 근데 대체로 보면은 법안이 입안부터 해서 이제 통과까지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적당히 시간 지나면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그러니까 국회 대수가 바뀌니까. 아마 그래서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결국엔 국민들의 눈속임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도 됩니다. 네. 또 뭐 권성동 의원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형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옵니다.